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행정행위부터 여러분들 연결시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배울 때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서 그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서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가,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가에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를 구분을 해봤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이제는 그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복효적 행정행위까지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도의식 체계도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함께 아래 보시면 유리한 효과 플러스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효적 행정이라는 것은요, 복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수익적 효과, 침익적 효과, 복수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복효적 행정행위가 그 복수의 효과가 상대방에게 온전히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 복효적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제3자효 행정행위와 이중효적 행정행위 또는 이제 혼합효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제3자효적 행정행위입니다. 제3자효다라고 해서 제3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 외에 제3자에게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방에게는 수익적이고 타방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 제3자효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일반과 타방이라는 것은요, 그 방향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 방향성까지 고려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행정법의 분쟁 유형을 3유형과 4유형 쪽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말이죠. 우리 행정법의 분쟁이 1, 2, 3, 4유형으로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1유형과 3유형은 그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서 방어적 쟁송, 방어소송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2유형과 4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다가 거부부작이 당했을 때 그 신청했던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요구적 쟁송, 요구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중에서 1, 2유형은 그냥 방어소송, 요구소송이고 3, 4유형은 이게 방어소송과 요구소송이긴 한데 제3자가 개입되기 때문에 제3자 방어소송, 제3자 요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제3자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 바로 3유형과 4유형은 제3자 소송이나 제3자적 쟁송에 해당한다라는 뜻이겠죠. 오른쪽에 3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3유형은 그 처분이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이고 그리고 제3자에게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 이게 바로 3유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4유형 보겠습니다. 4유형은 상대방에게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제3자에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4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황은요, 우리 제3자송이라고 하게 되면 종류 4개 나왔었는데 4개 기억나시죠?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인 이렇게 4개 나왔었는데요. 3유형과 4유형이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인인소송이에요. 마지막에 인인소송, 이웃소송 상황을 우리 상정해놓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강상류 쪽에 공장이 있어요.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강하류 쪽에 인근 주민이 살고 있죠. 이때 행정청이 누구한테? 강상류에 있는 공장장 갑에게 연탄 공장 건축 허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 허가를. 그럼 이 연탄 공장 건축 허가의 상대방인 공장장 갑에게는 수익적이죠. 유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강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 을에게는 이제 침익적 효과가, 위에서 이제 연탄 공장을 가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폐수가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침익적 효과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요, 수익적 효과하고 침익적 효과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복효적 행정입니다. 복효적 행정인데 그 복효가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효적 행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고 제3자한테 침익적이니까 바로 3유형 상황에 해당합니다. 3유형. 이런 경우가 이제 제3자효 행정 행위 중에서도 이제 요게 메인이다 해서 협의의 제3자효 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와 비교해서 아래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상류 쪽에 이제 연탄 공장이 있고요. 아래 이제 인근 주민이 하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행정청이 누구에게? 연탄 공장, 이번에도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갑한테 뭘 해요? 건축 허가가 아니라 가동 중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연탄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동 중지 처분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상대방 공장장 갑에게는 오히려 침입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을에게는 이제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위쪽 상황과 그 수익적과 침입적인 효과가 이제 서로 상대방을 달리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바로 사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보겠네요. 사유형에. 3유형과 4유형 구별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좌측으로 가시게 되면 행정법 분쟁을 가지고 어떤 쟁송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냥 처분을 한 경우만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처분만 가지고 비교했고요. 이제는 이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나 심판 청구하는 상황,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3유형 보겠습니다. 행정법 분쟁의 3유형. 행정청이 상대방 갑에게 허가 처분을 하는 거죠. 허가 처분을. 그럼 상대방 갑에게는 수익적이죠. 이제 점선을 따라가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제3자 을에게는 이게 이제 침입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복은 누가 하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은 침입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을 쪽에서 쟁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행정쟁송을 제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처분은 어떤 처분이냐?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의미의 적극적 행정작용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을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 같은 처분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쟁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방어적 쟁송에 해당합니다. 방어적 쟁송.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방어소송이고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방어심판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4유형 비교합니다. 여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4유형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지금요, 아직까지 뭘 안 했어요. 갑에게 if 만약 가정을 한다면 갑에게 처분을 한다면 이 갑에게는 상대방 갑에게는 침입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처분을 해달라고 오른쪽에 있는 을이 위에서 이제 봤던 인근 주민 상황이랑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영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을 쪽에서 이제 그런 처분을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분이 나온다면 제3자 을한테는 수익적이거든요. 수익적이니까 수익적 행위는 신청해야 되죠. 근데 수익적인 쪽이 바로 제3자인 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을 쪽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제 처분을 점선을 처리한 것은요,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행정청이 이 같은 신청에 대해서 뭐 한 거야? 거부 부작위한 겁니다. 거부 처분을 하거나 이제 부작위를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신청인이었던 을이 처분상 제3자이자 신청인이었던 을 쪽에서 쟁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하죠. 그럼 이런 상황은요, 위에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작용에서 문제가 됐다면 여기서는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부나 부작위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부나 부작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부작위는 우리가 이제 소극적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부는 우리가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한 상황, 이게 바로 사유형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유형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제3자 소송, 제3자 심판에 해당합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상대방인 을이 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제3자 소송이냐? 제3자 소송이나 제3자 심판이라는 것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처분의 제3자인 자가 쟁송을 제기할 때 그게 바로 제3자 쟁송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문제가 중요하가 되겠죠. 기준이 뭔지. 기준은 거부 부작위가 아니에요.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그 원처분입니다. 위에 3유형에서는 처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어소송은 그래요. 원처분 자체가 지금 제3자의 행정이었던 거고, 그 다음 밑에는요, 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그 원처분, 그게 바로 제3자요 행정행위였던 거죠. 그러면 원처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둘 다 갑이 상대방이고, 그리고 을이 제3자인 게 맞습니다. 아래 4유형에서 을이 거부나 부작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얘가 처분 상대방으로 취급되는 건 아니고요. 원처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아래에서도 역시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도 아래에도 제3자 쟁송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바로 떠오르는 건 뭐예요? 원고적격이잖아요. 원고적격. 그죠? 요걸 이제 조금씩 우리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넓혀보도록. 우선 이제 여러분들, 요 가장 기본적인 구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 여러분, 협의의 제3자효 행정이 뭐였습니까? 3유형의 상황이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제3자효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몇 유형을 상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3유형. 행정법 분쟁의 3유형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3자효 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핵심 논점이 4개가 등장해요. 4개가. 첫 번째는요. 원고적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고적격의 문제. 지금 행정소송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고적격.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제3자 소송 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판결의 효력으로서 대세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제3자 재심 청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3자 재심 청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여러분 느낌 오시는 대로 원고 적격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 재판에서의 소송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소송 참가라는 것은요, 행정소송의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소송 도중에 소송상 제3자가 이 소송에 참가하는 거죠. 그죠? 이건요, 본안 재판, 본안 소송의 절차입니다. 본안 재판. 대세효는 뭔가요? 대세효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법원의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 법원의 판결입니다. 재심 청구는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입니다. 그죠? 이것은요, 확정된 다음이에요. 확정 이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시켜본 거예요. 아직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고 적격과 대세효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처분의 상대방일까요? 처분상 제3자일까요? 제3자요 행정행위. 지금 협의의 제3자요 행정행위 3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3유형 보세요. 3유형이면요, 의리소송을 제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고 적격을 확대 인정하는 이 같은 논의는 이것은 처분상 제3자인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처분상 제3자,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을입니다. 처분상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부분의 논의고, 그다음 또한 대세효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만 미치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면, 소송 당사자라는 것은요, 원고와 피고만 말하는 거죠. 원고와 피고만. 거기 그림에서 여러분들 을하고 행정청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을하고 행정청하고, 을이 원고고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을이 만약에 승소했다 하게 되면 을과 지금 행정청 사이에는 이 처분이 없는 겁니다. 취소 판결을 통해서 그 효력을 제거시켜버리죠.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이라는 거, 효력을 제거시켜버리는 거, 그것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만? 소송 당사자, 원피고에만 인정됩니다. 얘네들한테만 인정되면 누구? 상대방 갑에게는, 그림 보세요. 갑에게는 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게 되면요, 갑은 계속 건축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을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권리구제가 안 되죠. 이런 의미에서 소송상 제3자, 물론 처분 상대방이지만 소송상으로는 제3자잖아요. 소송상 제3자인 갑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해줘야지만 원고 을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측면에 논의되는 게 대세효니까 바로 여기까지는 처분의 제3자 을입니다.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제3자 소송 참가와 그 다음에 제3자 재심 청구, 이건 뭘까요? 여기에는 이 제3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제3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처분상 제3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송상 제3자입니다. 얘는 누구라고요? 얘는 소송상 제3자예요. 얘는 소송상 제3자입니다. 사실 이 소송상 제3자는 누구예요?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그렇죠?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처분 상대방. 이 소송상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소송상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여기서는 바로 처분 상대방 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 내용 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대로. 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에 대응시키는 거죠. 소송 제기는 원고가 하는 거고 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제3자 소송 참가하면요, 여기도 똑같이 행정심판에서 심판상 제3자의 제3자 심판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세효는요, 역시 행정심판의 재결도 대세효가 인정되어야지만 청구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쪽에. 행정심판 쪽에는 재심 청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리 도해식 책에 둬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요건 심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3자 쟁송이다.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인소송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 쟁송이라는 것은 그 제3자가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은 원처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원처분 주의하시고, 오른쪽에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민과 같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은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소송이다. 또한 아래 이와 같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제3자 심판이다. 만약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게 되면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방어권 침해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고적 격과 무조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했어요. 항상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원고적 격과 청구인 적격이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3자가 제기하니까 원고적 격과 청구인 적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12조 1무는 취소송을 제기할 때요. 35조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이고요. 그 다음 36조는 언제죠? 3유형 말고 4유형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유형 상황에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작위 위법확인소송도 제3자 소송에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왜? 사유형에 포함되잖아요. 거기 부작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취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은 위에 있는 적극적 처분, 3유형에 대한 적극적 처분 문제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거부처분, 소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송, 소극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까지 함께 고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조 1문과 35조는 3유형, 4유형을 둘 다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36조는 4유형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네요. 정리 끝났습니다. 자, 밑에 불복기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불복기간. 여러분들 법전 한번 펴보시고요. 행정소송법 20조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20조 보시면 20조 1항과 2항에서 주관적 제소기간과 객관적 제소기간을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이건 뭐죠? 주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제소기간은 90일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2항 보시게 되면 취소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라고 해서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느냐를 묻지 않았고 뭐라고요? 그냥 있은 날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객관적 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처분 통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때는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아요. 하지만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처분상 제3자는 통지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알지 못했으니 객관적 제소기간 1년 적용받고요. 또한 단서 조항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90일보다 훨씬 더 긴 기간 1년 적용시켜주고 또한 정당한 사유도 웬만하면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제소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법 27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27조 요번에 1항과 3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에 청구해야 된다. 역시 뭐죠? 주관적 청구기간입니다. 그런데 요번엔 2항이 아니고요. 3항이죠. 3항. 3항을 보시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도 객관적 청구기간에 있어서는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소송과 비교했을 때 1년보다 조금 짧아요. 180일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180일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상 제3자가 심판을 제기할 때는 27조 1항의 주관적 청구기간이 아니라 27조 3항의 객관적 청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조심해 주시고 여기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의시특위도 보시면요.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에 국한되죠. 왜 그랬어요? 무효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죠. 취소이라고 괄호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소기간. 주관적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제소기간으로서 있은 날 1년이 적용된다. 플러스 알파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20조 2항 단서입니다. 지금 4유형 쪽에 부작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CF, 부작위 위법확인소송도 제가 CF 하나 걸어놨는데요. 그냥 바로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합항소송을 제기할 때는 언제까지 부작위가 있었다, 언제부터 부작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부작위 합항소송은 특별히 제소기간에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만약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여러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무슨 행정심판? 의무행심판이죠. 의무행심판을 거치고 나서 기각재결이 나온 다음에 부작위 합항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부작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방금 전에 의무행심판에 따른 재결이라는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산됩니다. 기산됩니다. 그래서 부작위 합항소송도 옆에 보시면 괄호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보시면요. 역시 이제 취소심판 포함됩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죠.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행정심판법 27조를 우리가 아까 봤었는데요. 행정심판법 27조 7항에 보면요. 이와 같은 불법기간의 제한, 청구기간의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가 7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7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효등 확인 심판의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의 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취소 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무효등 확인 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무행 심판은 거부와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부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고 부작위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죠. 딱 2분의 1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취소 심판 말고 부작위 쪽은 문제가 없지만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여기도 청구기간 제한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어쨌든 뭐죠?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주관적 청구기간 90일 아니고요. 객관적 청구기간 180일 적용받습니다. 27조 3항이었습니다. 그다음 사망 간사에 보시게 되면 정당한 사유 인정했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 인정시킬 수 있겠네요. 그다음 밑에 본안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심리.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건 뭐냐? 여기를 본 겁니다. 원고 적격과 청구인 적격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불복 기간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안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 얘기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얘기 나올 겁니다. 본안 심리가 보시면 생송 참가에 대한 문제죠. 소송 참가, 심판 참가입니다. 우선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3자 소송입니다. 처분상 제3자가 소송 제기하죠. 지금은 이제 누가 제기하는지 잘 보세요. 의리 제기하고 있죠. 의리 둘 다. 3유형도 4유형도 의리 제기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가 존재하죠. 이거가. 의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요. 3유형 쪽에서 갑한 때 했던 허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운 거예요. 행정청하고 의라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싸움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죠. 뭐 때문에? 이 대세효의 존재 때문에. 지들끼리 싸웠으면 판결의 효력도 지들끼리만 미치면 되는데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상 제3자인 갑 나한테까지 그 대세효 때문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운명이 쟤들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얘가 그 소송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누구 편 들겠어요? 그렇죠? 행정청의 편을 들겠죠? 행정청 옆에 가갖고 행정청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송 참가예요. 제3자 소송 참가. 행정소송법 16조에 있습니다. 16조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대세효가 미치는 소송상 제3자 갑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어디다가 소송에다가 참가시킬 수 있다. 무슨 소송입니까? 이건 제3자 소송이죠. 제3자 소송은 처분상 제3자인 의리 제기한다라고 해서 제3자 소송이고 여기서 제3자 소송 참가는 소송상 제3자인 갑이 참가한다라고 해서 제3자 소송 참가입니다. 처분 쪽에 있어서의 상대방과 제3자 그 다음에 소송 쪽에 있어서의 상대방과 제3자 문제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6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우선 무엇이다? 쟤네들끼리 타인 간의 소송이어야 되고 그것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상 제3자여야지만 이와 같은 소송 참가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3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세효 이렇게 되어 있고 4유형은 기속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결의 효력 중에 대세효나 기속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상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뭘로 했냐면 판결의 효력에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송 참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에 있는 4유형의 기속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협의의 제3자요 행정행위 쪽을 얘기했었고요. 이제 광의의 제3자요 행정행위로서 4유형 상황 고려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4유형 그림 다시 보시고요. 을이 지금 거부나 부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행정청은 기속력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속력 중에서도 뭘 생각해 보시냐면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는 기속력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는 기속력을 보시게 되면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텐데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의뢰 신청이죠.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거부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 판결로 제거했을 테니까 신청만 남아있을 테고, 그 남아있는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여 재처분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처분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고, 을이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고, 그래서 법원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했고, 그러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합니다. 다시 처분을 하면서 뭘 하게 되겠어요? 가백이 연탄공장 가동 중지 처분을 하게 되겠죠. 대세요가 아니라 뭐죠 지금? 기속력입니다. 기속력. 사유형이라는 요구적 쟁성의 상황에서는요, 판결이나 재결의 기속력 때문에 소송 참가나 심판 참가를 해야 될 요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대세요는 아니다. 협의의 제3자요 행정행위, 3유형 상황에서는 대세효 때문에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광의의 제3자요 행정행위, 4유형 쪽에서는요, 기속력 때문에 소송 참가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 그렇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도 똑같은 규정이 있어요. 방금 전에 소송법의 심판은 행정소송법 16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심판법의 심판 참가는 20조에 있습니다. 20조 확인해 보시고. 행정심판법 20조 1항 함께 봅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뭐라고 했나요?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심판의 결과면 재결에 따른 효력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행정심판법에도 행정심판에 대한 심판상 제3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20조 1항에 있었고요. 얘랑 뭐 똑같습니다. 타인 간의 심판의 계속이죠. 심판의 계속. 그 다음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3유형 쪽에 있어서 행정심판이면 재결의 제3자요고, 그 다음에 4유형에 있어서의 행정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재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 재결의 기속력으로서의 재처분 의무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나오게 된다는 점. 그 다음 판결 재결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를 들어올 차례죠. 대세요. 대세요는 판결뿐만 아니라 재결에도 인정이 되고요. 대세요는 소송상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3자 효라고도 합니다. 행정소송법 29조 1항 보겠습니다. 판결의 지금 대세요입니다. 행정소송법 29조 1항 보시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취소 판결은요, 소송상 제3자에게도 형성력이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법에도 대세요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행정심판법 48조 4항 보시면 됩니다. 48조 4항 보시면 돼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상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3자 심판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정본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의 재결, 그 결론으로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서 누구에게? 심판상 제3자인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 줘야 된다. 제3자 심판에 있어서 재결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를 누구에게요? 심판상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대세효 규정입니다.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같이 소송도 심판도 모두 다 대세효가 인정되고 있네요. 밑에 보시면요. 밑줄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미침. 여기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재결의 효력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밑줄 그시고 제3자에게 미침. 제가 왜 소송이나 심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를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방금 위에서 우리가 소송 참가와 심판 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정소송에서 이와 같이 소송 참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민사소송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참가한 참가인들을 우리가 이제 참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참가한 사람들, 참가인들의 지위를 말이에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보조 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인으로 봐줘요. 공동피고로 인정을 합니다. 공동피고로. 그러니까 얘도 피고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피고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요, 소송 당사자가 돼버리죠. 그죠? 소송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소송 참가를 해버렸을 때는요, 대세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만, 그때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대세효가 인정되어 소송상 제3자 너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구나. 이런 게 성립될 수 있어요. 소송 참가하게 되면 소송상 제3자가 아닙니다. 소송 당사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구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재심 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31조 1항 보시고요. 행정심판법 안 보십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재심 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31조 1항에 보시면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는 원래는 뭐 했어야 돼요? 소송 참가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 뭐라고 배웠나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사건은 종료된 것이야. 기판력이라고 했습니다. 기판력. 이미 판단은 끝났다. 그런데 기판력은요, 소송 당사자와 후소법원에게만 미칩니다. 누구에게 안 미칩니까? 소송상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 참가하지 않았으면 얘는요, 소송상 제3자죠. 참가했으면 소송 당사자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참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상 제3자니까 이미 판단은 끝났다에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확정 판결도 얘가요, 다시 들어 엎으려고 될 겁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허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심 청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소송 참가하고요, 재심 청구하고 둘의 관계가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죠? 소송 참가를 한 경우에는 뭐가 기판력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송 당사자로 취급을 받는다. 그렇죠? 소송 당사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기판력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소송 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소송상 제3자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때는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런 결론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의 결론은 소송상 제3자의 권리 보호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거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5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51조를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규정이 있죠.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재심 청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소송의 판결은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죠? 다음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게 만약에 행정심판이면요, 여기 그 다음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소송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따른 재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불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해야지 심판 안에서의 재심 청구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심판 안에서의 행정심판의 재심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제3자유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장 1번 복효적 행정행위. 앞에 행정의 테마 배울 때는 수익과 침익까지 배웠고 이제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에는 제3자와 이중효적 행정행위가 있다고 했고 이중효적은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로 그냥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제3자의 행정행위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요, 수익과 침익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수익이 상대방, 침익이 제3자면 삼류형, 이런 걸 협의의 제3자의 행정행위라고 했고 수익이 제3자, 침익이 상대방이면 거꾸로면 사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아래 제3자 행정이 로마타 2번 보시게 되면 1번의 절차법적 문제, 2번의 쟁송법적 문제, 3번의 실체법적 문제를 우리가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바로 쟁송법적 문제고요. 나머지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법적 문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냥 수익적 행정이나 침익적 행정이와 지금 여기에는 이 제3자유 행정이가 효력을 발생시키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처분 상대방에게 그 통지서를 도달시킴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구한테는요? 제3자들에게 통지서 보내주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처분과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곤란에 따라서 그냥 상대방한테만 통지서 보내고요. 통지서 보내면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이 몰라요. 처분이 있는지. 모르니까 객관적 제소기간 있을 1년 적용받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날 90일 적용받지 않는 겁니다. 밑에 의견 청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가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법령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법령을 확인하시면 아무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한번 펴보시고요. 행정절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22조 3항 보시면요. 22조 3항.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대한 내용이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즉 이건 이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죠. 불이익 처분을 할 때 1항 또는 2항에 따른 청문이나 공청회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등 동그라미 이거죠.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구예요? 등은 누구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등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 앞에 있는 행정절차법 2조 4호로 가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법 2조 4호 펴보시고요. 또 거기 당사자 등이 뭔지 정의가 나와 있죠. 당사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목,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사자래요. 상대방 이코로 당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나목, 행정청이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참여시키는 이해관계. 행정청이 이 행정 절차에다가 참여시켜준 제3자는 등이랍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침입적 처분이면 뭐 통지서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등의 경우,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통지서가 날아가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또한 행정청이 절차에 참여시킨 사람이 아니면 의견 청취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등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시켰다라고 했는데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참여시켜주기를 기대하기 힘들죠. 그러면 제3자가 행정 절차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3자가 몰라요, 처분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신청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직권으로 기대하기 힘들고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그 처분이 있을지를 알아야 신청을 하지. 나도 좀 참여시켜달라고. 그쵸?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3자의 처분 절차에 참여 신청 기대가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3자에 대한 의견 청취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고지 보도록 합니다. 고지. 우리 행정절차법 26조, 행정절차법 26조의 고지제도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제도 규정. 이건 뭐에 대한 고지라고 했습니까? 불복고지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강학상 불복고지라고 부릅니다. 불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지제도라는 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 청구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애당초 등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고지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고지는요,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는 어디 나와 있어요? 처분 통지서에 같이 기록해 줍니다. 통지서를 안 보낸다니까요, 제3자한테. 제3자한테 통지를 안 보내는데 어떻게 걔한테 불복 방법을 고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2013년도 2월 14일자 맹꽁이 했던 처분, 그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외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죠? 제3자한테 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역시 제3자에게는 고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복 방법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3자가 소송이나 심판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90일처럼 짧은 기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긴 기간 1년 180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은 불복 방법도 모르고 애당초 처분이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생성법적인 문제. 이건 뭐 우리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3자 소송이니까 의리제기했죠? 원고적격 문제 생긴다. 제소기간. 제3자가 제기하니까 안날 모른다. 안날 적용 못 시킨다. 객관적 제소기간 1년 적용시킨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고 판결의 대세요. 대세요는 누구?
처분상 제3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말고도 누구 소송상 제3자 가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다음 제3자의 소송 참가, 이 대세요 또는 이제 기속력 문제는 사유형했었죠. 이 같은 판결의 효력들 때문에 소송상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제3자 소송이라고 해서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규정도 없다 이거야. 당연히 되지. 안 될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생각해봐요. 여기 인민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인민소송이라는 거, 그죠? 환경행정소송, 인민소송, 환경행정소송의 여러분들 특수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행정소송, 인민소송의 경우를 우리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같은 소송에는, 이 같은 제3자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집행정지를 제3자 소송이라고 해서 집행정지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있는 원고 적격과 마찬가지로 제3자 쟁송이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청구 기간도 객관적 청구 기간 180일 적용을 받으면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세요,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대세요가 있었죠. 몇 조? 48조 사항에 있었고요. 그다음 위에서 소송 참가가 있었으면 밑에도 제3자 심판 참가를 행정심판법입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고 심판법 20조입니다. 2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행정심판법 58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심판법 58조. 여러분 이제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원래 이제 고지제도라는 것은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행정 절차법보다 행정심판법이 먼저 제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법의 고지제도 규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이니까 행정절차법에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 행정심판법에는 58조에 있고요. 행정절차법에는 26조의 불복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58조에는 불복방법으로서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만 있고요. 행정절차법 26조에는 불복방법으로서 행정심판과 함께 소송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심판법 58조는 행정절차법 26조랑 좀 달라요. 아까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 26조를 보면서 뭘 봤어요? 불복고지 방법을 누구에게? 고지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당사자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3자에게는 고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복 방법으로서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은요. 행정심판법 58조 보세요. 58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 항에서 행정청은 이해관계인, 얘가 누구예요? 이해관계인이 상대방이 아니니까 얘가 제3자죠. 처분상의 제3자. 요구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고지해야 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면 서면을 해줘야 된다. 그 처분이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면 소관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기한은 며칠인지 알려주라고 했죠. 불복방법을 근데 뭐에만 국한돼 있어요? 행정심판에만 국한돼 있죠. 이 불복방법을 누구에게도, 이해관계인 제3자에게도 알려주도록 돼 있죠.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소송 쪽과 달리 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 58조 2항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역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행정행위, 여러분들 이제 취소 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죠?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된다라고 공병력에서, 그죠?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하자가 취소 사유라고 보죠. 그러면 이때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뭐가 있었어요?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첫 번째, 처분행정청. 처분행정청의 취소 처분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취소 처분은 직권 취소와 철회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그쵸? 행심위에 취소 재결이 있었고요. 취소 재결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인 행정법원,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인 수소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 취소 재결이나 이제 취소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에서 뭐 할 때, 본안 심리할 때, 그죠? 본안 심리할 때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 논의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선 처분행정청이 취소를 할 때 그 상대방의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적 행정이 취소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한테 어때요? 이 취소가. 이게 상대적으로 수익적이었던 걸 취소하게 되면 얘가 침익적이게 되죠. 침익적이게 되고, 예,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요, 수익적 행정행위가, 예, 계속 존속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라는 걸 신뢰를 했을 겁니다. 이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걸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뭘 고려를 하게 되냐? 여기서 굳이 취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취소를 해야 되는 공익과, 그 다음에 이 수익적 효과가, 예, 존속될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라는 사익과, 이렇게 비교 역량을 해가지고, 얘가 더 크면 취소를 할 수 있고, 얘가 더 크면 취소가 제한이 되죠. 우리 이런 걸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범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의 취소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죠. 그죠? 예, 그런데, 제3자유 행정행위는 어떠냐면, 제3자 행정행위는요, 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죠? 행정청이 이렇게 있어요. 삼류형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한테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갑에게는 수익적이고요. 그 다음에 을에게는요, 예, 제3자인 을에게는 침익적입니다. 근데 얘가 행정청이 여기다가 이게 다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한다면 위법이지는 않겠는가? 이런 걸 판단함에 있어서 이 친구, 수익적 행정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이 친구의 신뢰 이익, 그 사익과, 그 다음에 행정청이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그 공익, 이렇게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했는데, 얘하고를 비교 형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면은, 이거, 예? 이 행정행위가 제3자요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누구 이익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이 친구 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 이익도. 그러면 이 친구의 이익은 취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까? 취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까? 취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죠. 얘는 항상 얘랑 같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 이것도 사익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익과 공익을 합친 것과 이 사익과 이렇게 붙는 거예요. 싸움이.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를 해야 되는 공익과 그 상대방의 신뢰라는 사익 두 개만 싸움이 붙는 건데 제3자유 행정행위는 취소를 해야 되는 공익과 그 다음에 제3자의 사익 그 다음에 예, 이 수익적 행정행위가 존속할 것이라는 이 친구의 신뢰라는 사익 이렇게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얘가 누굴 도와줬어? 얘를 도와줬죠. 그럼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3자의 이익 고려, 제3자의 이익 고려, 제3자의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이것과 함께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얘보다 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와 비교했을 때 더욱 자유롭다. 직권 취소와 불가증력. 제3자 자신의 책임으로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서 동일하게 취소가 되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뭔 말이에요? 지금 요거 고려하지 말고요. 이것만 있을 때 을이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얘는요. 여기다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 불복기간을 도과해서 더 이상 얘는요. 이거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얘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얘의 의견에 우리가 얘를 고려해줄 이유가 없어요. 귀를 기울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3자유 행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상황과 똑같이 뭐만 이렇게만 대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얘가 이제 더 이상 이 처분을 놔둘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면 얘의 말에는 이제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익은 오직 얘와 얘의 문제로 남게 되고 그러면 그냥 수익적인 행정에 대한 취소 상황과 똑같아진다. 불가증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고요. 불가증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가지는 그 특수성이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3자효 행정행위. 이건 뭐 쟁송법에서도 정말 주요하게 많이 물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제3자유 행정행위 10번 정도 듣고 주무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3자유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